항복을 선언합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캄보디아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중국 방공망이 불과 20분 만에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캄보디아의 핵심 시설만 정확히 타격됐고 주변 도시는 멀쩡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망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했죠. 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중국은 패닉에 빠졌고 일본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남아 각국의 전화가 일제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 무기를 선택한 캄보디아, 한국을 선택한 태국. 단 한 번의 선택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은 그 결정적 반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최고다.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CNN 국제안보데스크에서 군사 전문 기자로 25년을 일했죠. 제 책상 위에는 지금도 중동, 발칸,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습니다. 전쟁터를 수없이 밟아왔고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했습니다. 어떤 무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어느 나라 기술이 실전에서 통하는지 저는 안다고 믿었습니다. 2025년 2월 초 방콕의 습한 공기가 목에 달라붙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태국 국방부 브리핑 자료를 훑고 있었죠.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가 들어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양국 모두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고 특히 캄보디아 측이 중국산 최신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첩보가 확인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태국에게 불리한 게임이라고요. 편집국에서 온 메시지가 핸드폰 화면을 채웠습니다. 에밀리 로저스 데스크 프로듀서였죠. 마이클, 태국이 뭔가 준비 중이래요. 한국 무기 썼다는 소문도 있고요. 확인 좀 해봐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물론 한국 방산이 최근 몇 년간 성장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전차를 팔았고 중동에 방공포를 수출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특히 중국이 뒷받침하는 방공망 앞에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근데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가성비 선택일 뿐이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사는 아마 예산 문제로 선택한 차선책일 거라고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살 돈이 없으니까 타협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사 방향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고민, 캄보디아의 우위,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전형적인 아시아 대리전 구도였죠. 오후 2시쯤 태국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브리핑이 있으니 오후 4시에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캄보디아 측 방공망은 HQ-9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레이더 성능도 검증됐죠. 태국 공군이 접근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브리핑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외신 기자는 저 포함 4명뿐이었고 태국 언론사 기자 2명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들어왔을 때 표정이 묘했습니다. 긴장한 것도 아니고 자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 우리 공군은 국경지역 캄보디아 군사 목표물에 대해 제한적 타격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작전은 단 한 차례 출격으로 완료됐으며 민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차례 출격이라고요. 그것도 방공망이 배치된 지역에서요. 말이 안 됐습니다. 보통 이런 작전은 최소 3회 이상 출격을 반복하며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끝났다니요. 옆에 앉은 로이터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국이라고 적으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 번에 끝냈다는 게 사실일까요? 대변인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은 10분 만에 끝났고 우리는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국이 움직였어요. 한국 무기 썼대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의 답장은 즉각 왔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전쟁 같지가 않아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위성사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 몇 장을 구할 수 있었죠. 화면에 나타난 건 캄보디아 국경 지역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레이더 기지, 통신시설, 지휘소로 보이는 건물들이 정확히 타격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주변 민간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타격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방공망은 어떻게 된 걸까요? HQ-9 작동했다면 최소한 요격시도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방공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캄보디아 측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프놈펜 정부는 긴급 성명을 냈고 태국의 침략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 어디에도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방공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저는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공격을 받으면 피해를 과장해서라도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정석인데 캄보디아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CNN 본사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에밀리와 아시아 안보 담당 분석가 리처드 케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리처드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고 특히 중국 군사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통했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 방공망이 있는데 한 번에 끝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걸려요. 위성사진 보니까 타격은 정확했어요. 근데 요격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방공망이 고장났거나 아니면 작동을 안 한 걸까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HQ-9은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중국이 자국 방공에도 쓰는 장비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전자전 공격으로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을 가능성, 스텔스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 아니면 단순히 캄보디아 측 운용 미숙일 가능성까지요.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태국 국방부에 취재 요청을 넣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장교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답변이 빨리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군 기지에서 브리핑이 있으니 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태국 측이 이렇게 적극적인 건 자신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려는 걸까요?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자 한국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통화를 끝내고 일어섰을 때 저는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한국분이신가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CNN 기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지금 태국 캄보디아 분쟁 취재 중인데요. 혹시 관련 업계 분이신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재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한국방산 무기통합전략연구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였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역시 한국 측 사람이 와 있었구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그냥 기술 자문 차원에서 온 겁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민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태국이 쓴 무기가 한국산이죠. 그게 어떻게 중국 방공망을 뚫은 겁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경계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뚫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자님,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공군 기지 브리핑 가시죠. 거기서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는 답답했지만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리처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중국 측 반응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베이징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방공 시스템 운용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중국도 당황한 거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만난 박재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뚫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방공망을 우회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방공망이 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방산 무기체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각종 미사일과 폭탄 사진들이었습니다. KEPD-350 순항미사일, JDAM 유도폭탄, 그리고 최근 개발됐다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재원을 보니 사거리가 상당했습니다. 200km가 넘는 것도 있었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잠깐, 사거리가 200km라고요. 갑자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태국 전투기가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무기를 발사했다면요. 그렇다면 방공망이 요격할 기회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미사일만 날아왔을 테니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게 답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다는 뜻이니까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공군기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큰 걸 놓치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고 동시에 그걸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로이터, AFP, 그리고 BBC 기자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안내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제 판단을 바꿔놓을까요? 공군 기지 브리핑룸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앞쪽에는 단상이 마련돼 있었죠. 저는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는 BBC 기자가 앉았고 뒤쪽에서는 태국 언론사 카메라가 세팅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뭔가 정돈된 느낌이었죠. 정확히 10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태국 공군 장교 한 명이 들어왔는데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죠. 그의 뒤로 박재민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역시 그가 이 작전과 직접 연관돼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대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름표에는 소라윗 찬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라윗 대령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틀 전 실시된 작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과장된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겠다는 태도였죠. 저는 펜을 들고 노트를 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작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퍼레이션 사일런트 돈, 조용한 새벽 작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작전을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소라윗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군사시설을 무력화하되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에서 국경까지의 거리, 그리고 캄보디아 측 목표물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목표물까지는 대략 230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측 방공망 예상 위치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사거리가 약 200km로 추정됐습니다. 소라윗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목표물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이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했죠. BBC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소라윗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다니 그럼 어떻게 타격을 한 겁니까? 소라윗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무기의 사거리는 270km입니다. 소라윗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는 방공망 밖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만 목표물로 날아갔습니다. 방공 레이더는 우리 전투기를 포착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거리 밖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추측한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미사일은 어떻게 정확히 맞췄습니까? 270km 거리에서요. 이때 박재민이 일어섰습니다. 소라윗이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무기는 GPS와 INS,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 영상 유도 시스템을 결합합니다.
발사 후 자율 비행하며 목표물 인근에서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은 즉 조종사가 직접 보지 않아도 미사일이 알아서 찾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 정보 수집, 목표물 좌표 정밀 측정, 기상 조건 분석,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태국 공군은 3개월 동안 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소라윗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전 당일 아침 5시, 우리 F-16 두 대가 이륙했습니다. 6시 20분, 방공망 사거리 40km 밖에서 미사일 4발을 발사했죠. 6시 32분, 4개 목표물 모두 타격 완료됐습니다. 전투기는 6시 40분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민간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륙부터 귀환까지 1시간 40분. 실제 작전 시간은 20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피해 제로.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이었습니다. 정밀하고 계산되고 완벽한 수술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재민을 봤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냐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AFP 기자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소라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쏠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레이더에 우리 전투기는 잡히지 않았고 미사일만 날아왔습니다. 요격 시도는 있었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그럼 중국 측 방공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라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HQ-9은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기에는 한계가 있죠. 사거리 밖에서 오는 공격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봐온 전쟁들과는 달랐습니다. 폭격기 편대가 하늘을 뒤덮고 대공포가 불을 뿜고 도시가 연기에 휩싸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용했습니다.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무섭도록 정확했습니다. 재민이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재민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죠. 태국은 3개월 동안 이 도구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게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술보다 운용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지 내 카페테리아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 F-16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전투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아침, 저 전투기 중 2대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폭탄 한 개 떨어뜨리지 않고 그저 미사일 4발로요. 카페테리아는 한산했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몇몇 공군 장교들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와 재민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가 아메리카노 2잔을 가져왔고 저는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 아까 브리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가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말입니다. 보통 공격받으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피해를 부풀리고 온갖 외교 채널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푸놈펜은 성명서 하나 내고 침묵했어요. 왜 그럴까요? 재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아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일 겁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기자님, 만약 당신이 캄보디아 국방장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중국에서 최신 방공 시스템을 들여왔고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국민들한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핵심 시설 4곳이 날아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방공망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작동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더는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고 미사일도 발사 준비됐었어요. 근데 쏠 게 없었습니다. 적 전투기는 사거리 밖에 있었고 날아온 건 미사일 뿐이었으니까요. 이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재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설명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방공망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자국 군부의 무능함이 드러나니까요.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에밀리. 그녀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마이클, 지금 CNN 본사 난리 났어요. 캄보디아 내부 소식통한테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군부 고위층이 회의 중이래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다는데 특히 중국 측 자문관들이 곤혹스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재민을 봤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확인 안 된 거지만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베이징에 직접 전화해서 항의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방공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냐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작동은 했는데 쓸 데가 없었다는 걸 모르나 보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가 혼란스럽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적을 찾고 있을 겁니다. 누굴 탓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중국을 탓하자니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자기들을 탓하자니 체면이 안 서죠. 저는 펜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재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서울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공식 성명도 없고 확인도 부인도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요? 홍보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우리 무기가 이렇게 잘 작동한다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데요. 재민이 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지 전쟁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떠들면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캄보디아를 더 궁지에 몰아넣게 돼요. 그건 한국 외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조용히 있으면서 결과만 남기는 게 낫죠. 필요한 사람들은 알아서 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서 결과만 남긴다.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는 이미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보낸 분석 자료, 에밀리가 보낸 취재 방향 제안, 그리고 편집국장이 보낸 기사 마감 독촉까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소라윗 대령하고 미팅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재민 씨는 이번 작전 결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멈춰섰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파괴가 아닙니다. 목적 달성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면서도 민간인을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을 지켰고 비례성 원칙을 준수했어요. 이게 진짜 전쟁 수행 능력입니다. 무작정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타격하는 거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가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기사 잘 쓰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만 써주세요. 과장도 축소도 없이요. 그게 독자들한테도 한국한테도 태국한테도 가장 공정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이 나가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아스팔트를 데우고 있었고 전투기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고민했습니다. 한국 무기, 중국 방공망 무력화 이건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정밀 타격 성공 이것도 밋밋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바뀌고 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다. 이건 전쟁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더 이상 하늘을 뒤덮는 폭격기나 수백 발의 미사일이 필요 없다. 정확한 정보, 정밀한 무기, 그리고 계산된 운용만 있으면 된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과연 이 기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본사는 이걸 받아들일까요? 지난 25년간 제가 써온 기사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기술에 대해 신중했고 과대평가를 경계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눈으로 본 결과가 명확했으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습니다. 마이클, 브리핑 어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틀렸어요.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국 방공망을 뚫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방공망이 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리처드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봐. 저는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사거리박 투하, 정밀 유도, 민간 피해 제로, 모든 것을요. 리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큰일이요? 마이클, 이건 게임 체인저야. 리처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방공망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방공망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증명되면 전 세계 방공 전략이 다시 짜여야 해. 특히 중국이 수출한 방공 시스템을 쓰는 나라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미 계산을 다시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기사를 그대로 보내도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본 것, 들은 것이 명확했습니다. 태국의 작전은 성공이었고 한국 무기의 성능은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쓰던 기사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쟁이 바뀌고 있다. 정밀한 무기와 계산된 운용 방공망의 무력화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25년 경력의 무게가 이 문장들을 의심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방콕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km 떨어진 국경에서는 이틀 전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시간 40분 만에 끝난 작전을요. 핸드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 방향 고민 중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마이클, 무슨 고민이에요? 현장 취재했잖아요. 브리핑도 들었고요.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거라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F-16 2대, 미사일 4발, 목표물 4곳, 민간 피해 제로.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컸습니다. 만약 제가 이 기사를 낸다면 CNN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질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걸 보고 판단을 내릴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리처드였습니다. 마이클, 나 지금 베이징 소식통한테 연락받았어.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내부에서 회의가 열렸대. 태국 작전 결과 때문이래. 특히 HQ-9 시스템이 왜 무용지물이 됐는지 분석 중이라고 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들도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까?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유는 알아. 사거리박 공격이었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게 이렇게 정밀할 줄 몰랐다는 거지. 중국은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어. 솔직히 우리도 그랬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과소평가했으니까요. 마이클, 솔직히 말해봐.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넌 지금 뭐가 걱정이야? 기사 쓰는 거 주저하고 있잖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이게 일회성 성공이었다면요? 운이 좋았던 거라면요? 전화기 너머로 리처드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마이클, 넌 현장에 있었어. 브리핑 들었고 데이터 봤잖아. 그게 운이었을 것 같아.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운은 아니었습니다. 3개월 준비, 정밀 계획, 완벽한 실행.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25년 경험이 말하던 것과 달랐으니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기사를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요. 태국 공군의 정밀 타격 작전이 성공을 거뒀다. 한국산 무기를 사용한 이번 작전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였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건조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진짜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을 알면서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국 무기를 가성비 대안으로 봤던 제 시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가 겁났습니다.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마이클, 편집국장이 기다려요. 오늘 안에 초안이라도 보내줘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 줄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때 문득 오늘 아침 재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실만 써주세요. 과장도 축소도 없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만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제 의견이나 판단을 억지로 끼워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본 것, 들은 것, 확인한 것만 쓰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7일 아침,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벌어졌다. 전투기는 2대, 미사일은 4발, 작전 시간은 20분. 그리고 민간 피해는 제로였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브리핑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사거리박 투하 개념, 정밀 유도 시스템, 3개월간의 준비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요. 캄보디아 군사시설 무력화, 방공망의 무용지물화, 국제사회의 놀라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타이핑했습니다.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과장은 없었습니다. 축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충분히 강렬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들어 에밀리에게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분 후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기사 받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 확실한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브리핑 들었고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편집국장이 보고 싶어 해요. 이거 나가면 파장이 클 것 같다는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장이 클 거라는 걸요. 에밀리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기사 나가기 전에 리처드한테 검토 좀 맡겨주세요. 특히 기술적인 부분이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마이클, 당신 괜찮아요? 목소리가 좀 떨려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긴장됐나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기사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겁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요? 비판받을까요? 아니면 인정받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썼다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6시, 제 기사가 CNN 메인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편집국에서 다시 뽑았습니다. 조용한 타격, 태국이 현대전쟁을 다시 쓴 방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핸드폰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 방콕발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30분 만에 댓글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누가 진실을 말하네요 라고 썼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방산 홍보기사냐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 반응 뜨거워요. 편집국장이 후속 취재 원한대요. 캄보디아 쪽 반응 들어볼 수 있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 취재라니. 쉽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었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도해볼게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박재민이었습니다. 그가 신문을 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기사 보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공정하게 써주셨네요.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재민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기사가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될 거예요. 한국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 사거리박 타격의 유효성에 대해서, 방공망의 한계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재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베이징은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룰지요? 무시하자니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고 인정하자니 체면이 안 서죠. 아마 캄보디아를 압박할 겁니다. 운용 미숙 탓으로 돌리라고요. 그게 통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통할 겁니다. 이미 태국이 데이터를 공개했으니까요. 방공 레이더 기록, 미사일 궤적, 타격 시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운용 미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리처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마이클, 펜타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태국 작전 분석 요청했대. 그리고 한국 방산청에 비공식 접촉했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재민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빠르네요. 예상보다 빨라요. 뭐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재민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관심 갖는 거요. 사실 미국도 비슷한 무기체계 개발 중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먼저 실전 검증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요. 펜타곤 입장에서는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겁니까? 재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술 수준은 미국이 훨씬 높죠. 다만 한국은 실용적입니다. 최첨단보다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먹혔습니다. 그때 로비로 소라윗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혹시 태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라윗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메시지가 전달됐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메시지요?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만만치 않다는 거요.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캄보디아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소라윗이 진지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군부 내부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 중이라고 해요. 특히 중국 자문단과 캄보디아 국방부 사이에 긴장이 높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라윗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비공식적인 정보입니다만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중국 대사를 만났대요. 방공 시스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소라윗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사거리 밖에서 쏘는 무기한테는 방공망이 100개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중국도 그걸 알아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중국은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국은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라윗에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라윗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협상입니다. 캄보디아가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요. 이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전쟁의 목적은 협상이었습니다. 태국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오후에 서울 본사와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소라윗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국방부 브리핑이 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후속 기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에밀리가 원하는 캄보디아 쪽 반응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캄보디아 정부는 외신 기자를 받아주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푸놈펜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메콩강 개발 프로젝트 취재할 때 만난 현지 기자였죠. 이름이 소피앱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피앱, 마이클입니다. 지금 푸놈펜 상황 어떻습니까?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마이클, 여기 난리예요. 군부가 언론 통제하고 있고 거리 분위기도 안 좋아요. 당신 기사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미안함과 동시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취재 가능할까요? 소피앱의 답장이 왔습니다. 위험하지만 시도해볼게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 푸놈펜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푸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캄보디아 측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한쪽만 보도하는 건 공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방콕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여권을 본 직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CNN 기자 비자를 확인하더니 옆 직원과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입국을 거부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행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말은 없었지만요. 공항 밖에서 소피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녀가 미소 없이 대답했습니다. 차에 타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좋아요. 저는 그녀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소피앱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기사 때문에 여기 분위기 진짜 안 좋아요. 군부가 예민해졌어요. 외신 기자들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 같네요. 소피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을 쓴 건데 뭐. 다만 조심해야 해요. 호텔로 가는 길에 푸놈펜 시내를 봤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보였고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지만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소피앱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국방부에서 일하는 중급 관료인데 익명 조건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그녀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시내 조용한 식당이에요. 8시예요. 오후 시간 동안 저는 푸놈펜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메라 없이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노점상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오토바이들이 빵빵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가판대 앞을 지나칠 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현지 신문 일면에 태국 관련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판대 주인에게 신문을 샀습니다. 크메르어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사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파괴된 군사시설 사진이었고 제목 옆에 태국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가판대 주인이 저를 보며 뭔가 말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손짓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8시 소피앱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고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소피앱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CNN 기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약속하세요. 제 신원은 절대 밝히지 않는다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님, 당신 기사 읽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었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예상 밖이었어요. 방공망은 작동했는데 쏠 게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국방부 내부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리였죠. 장관은 중국 자문단을 불러서 따졌어요. 왜 이런 상황을 예측 못했냐고요. 중국 쪽은 난처해했습니다. 자기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무기가 예상 밖으로 정밀했다고 변명했어요.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책임을 인정 안 한 겁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할 리가 없죠. 대신 우리한테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운용 능력을 높이면 다음엔 막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장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사거리 밖에서 오는 공격을 어떻게 막습니까? 훈련을 100번 해도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건 똑같아요. 우리 장교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만 말 못하는 거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중국 때문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후원자예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요.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립되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딜레마였습니다. 중국을 비판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침묵하면 문제는 해결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결정할 일이죠. 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론 태국과 협상해야 할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는 이미 졌으니까요. 그의 말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근데 틀렸어요. 그들은 작지만 정확했습니다. 식사가 나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일로 우리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 무기를 더 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고 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선택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한국이요.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접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고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관심은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캄보디아가 한국 무기를 고려한다니요. 중국이 알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리 나겠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념이나 우방관계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군부 내부의 갈등,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성까지요. 저는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공정하게 써주세요.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강대국들 게임에 끼어든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캄보디아도 태국도 결국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이었고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피앱과 함께 푸놈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연결해준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타격당한 군사시설 근처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타격 지점이에요. 소피앱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 건물 잔해가 보였습니다. 군사시설이었던 곳이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소피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부가 통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을에서는 볼 수 있어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소피앱이 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60대 정도 되는 남성이 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반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타격 당일 아침 모든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 마루에 앉았습니다. 소반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소피앱을 통해 질문했습니다. 그날 아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반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앱이 통역했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대요. 그는 논에 나가려고 집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렸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소반이 손짓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소피앱이 통역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대요. 비행기 소리 같았지만 더 빨랐다고 해요. 그리고 연속으로 4번 들렸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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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하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미사일 4발이 목표물에 도달한 소리였을 겁니다. 그 다음엔요. 저는 물었습니다. 소반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피앱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대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곧 군인들이 몰려왔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집 안에 있으라고 했대요. 이틀 동안 아무도 밖에 못 나갔답니다. 저는 소반에게 물었습니다. 마을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소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피앱이 통역했습니다. 없었대요. 폭발은 군사시설에만 있었고 마을까지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었답니다.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500m면 가까운 거리인데 피해가 전혀 없었다니요. 주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소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피앱이 통역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대요. 전쟁이 시작된 줄 알았답니다. 근데 이틀 지나고 나니 신기했대요. 군사시설만 정확히 날아가고 다른 곳은 멀쩡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답니다. 태국이 정말 정확하게 쐈다고요. 저는 소반에게 타격 지점이 보이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우리는 마을 뒤편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군사시설 잔해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건물 3동이 무너져 있었고 레이더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도 파괴돼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줌을 당겨서 보니 타격이 얼마나 정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정확히 중심부가 파괴됐고 주변 구조물들은 상대적으로 온전했습니다.
이건 폭격이 아니라 수술이었습니다. 레이저처럼 정확한 타격이었죠. 소반이 뭔가 말했습니다. 소피앱이 통역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 있죠. 저게 민간 창고였대요. 군사시설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인데 아무 피해 없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m 거리에서 민간 시설을 건드리지 않았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며 저는 소피앱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타격 지점도 이런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네 곳 모두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됐고 민간 피해는 없었어요. 심지어 군인 사상자도 많지 않았대요. 대부분 건물 밖에 있었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건물 밖에요. 소피앱이 설명했습니다. 타격 시각이 새벽 6시 30분이었잖아요. 교대 시간이었대요. 야간 근무 끝나고 주간 근무 시작하는 시각이라 건물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한 겁니까? 소피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죠.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정확해서 우연 같지는 않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타격 시각, 목표물 선정, 주변 피해 최소화, 모든 게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3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철저한 준비, 한국 무기의 정밀성, 캄보디아의 혼란, 그리고 민간인 보호까지.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 방식의 모델이었습니다. 푸놈펜으로 돌아와 호텔방에서 저는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현장 취재 끝났어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저는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관료 인터뷰, 현장 목격자 증언, 타격 지점 확인까지요. 마이클, 이거 큰 기사 되겠는데요. 에밀리가 흥분했습니다. 빨리 써서 보내줘요. 본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낼게요. 근데 에밀리,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쟁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더 이상 폭격기 편대나 대규모 화력이 필요 없어요. 정밀한 무기와 정확한 정보, 그리고 계산된 타이밍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에밀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목소리 들어보니 확신하는 것 같네요. 처음 기사 쓸 때랑 다르던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후속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타이핑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 반응, 현장 목격자 증언, 타격의 정밀성, 민간 피해 제로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새벽 4시쯤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전쟁의 새로운 규칙, 한국이 보여준 정밀 타격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칠 곳이 없었습니다. 에밀리에게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또 어떤 반응이 올까요? 비판받을까요? 인정받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썼다는 것이요. 2시간 후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편집국장이 극찬했어요. 오늘 저녁 메인 뉴스에 나갑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이번 취재로 큰일 했어요. 이제 방콕으로 돌아와요. 안전하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군부 회의실에서, 국방부 복도에서, 중국 대사관 안에서요. 방콕으로 돌아온 저는 호텔에서 제 2번째 기사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첫 번째 기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댓글도 폭주했고 각국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BBC, 알자지라까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내가 뭘 한 건지 알아. 펜타곤이 난리야. 긴급회의 열렸대. 한국 무기체계 전면 재분석 들어갔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미국이 수십억 달러 들여서 개발하는 시스템을 한국이 실전에서 먼저 증명해버렸잖아. 이건 자존심 문제야. 그럼 한국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야. 공식 성명도 없고 확인도 부인도 안 해. 근데 서울방산 관련 주식들이 폭등했대. 시장은 정직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돈이 진실을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박재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자님, 시간 되시면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시내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재민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재민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자님, 기사 때문에 상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재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측에 접촉이 왔어요. 무기체계 설명회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 싱가포르까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싱가포르까지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원래 미국 무기만 쓰는 나라인데 관심 보이는 게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이번 작전 결과가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 반응은요? 재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베이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요. 캄보디아에 압력 넣고 있고 동남아 각국에도 경고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사지 말라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글쎄요, 재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먹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각국이 실제 결과를 봤으니까요. 중국이 뭐라고 해도 태국 작전의 성공은 지울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캄보디아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변화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부의 일부 세력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대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요. 한국에 접촉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재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관심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타격당한 나라가 타격한 무기를 사려고 한다니요.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감정보다 현실을 보는 거죠. 캄보디아도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중국 무기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이건 기사감이었습니다. 재민 씨, 이걸 보도해도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너무 민감해요. 공개되면 캄보디아 측 접촉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안전이 스쿠프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재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자님, 잠깐 받아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서 그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재민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 왔어요. 중국 외교부가 한국 대사를 불렀대요. 무기 수출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위협입니까?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려 표명이에요. 근데 강도가 세다고 해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예상대로예요. 민간 기업의 합법적 수출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답니다. 정부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요. 외교적으로 완충장치를 만든 거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재민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높아질 겁니다. 중국이 압박하고 미국이 관망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저울질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판이 바뀝니다. 무기 시장의 룰이 달라져요. 더 이상 크기나 화력이 아니라 정밀성과 실용성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는 한국이 경쟁력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국 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무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기자로서요.
카페를 나서며 재민이 말했습니다. 기자님,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당신도 주목받을 겁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제 기사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에 저녁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거리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 아래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 본사에서 당신 직접 인터뷰하고 싶대요. 생방송으로요. 내일 밤 메인 뉴스 시간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방송이라니. 전 세계가 볼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내일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적고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과연 공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기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은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와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지만 억양이 중국식이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기자님이십니까? 저는 긴장했습니다. 맞습니다만. 저는 베이징에서 연락드립니다. 기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기자님의 최근 기사들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태국 작전에 대한 평가 말입니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 무기의 성공을 강조하셨지만 캄보디아 측 방공 시스템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현장 취재도 했고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운용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기자님, 국제관계는 복잡합니다. 한쪽 시각만 보도하는 건 공정하지 않죠. 우리는 기자님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한 사실만 보도합니다. 균형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기자님께서는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자님의 기사가 지역 안보를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건 위협입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요, 우려의 표명입니다. 기자님의 안전을 생각해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요? 저는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에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예상했던 일이에요. 당신 기사가 너무 큰 파장을 일으켰으니까요.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편집국장한테 보고할게요. 그리고 당신 호텔 옮기는 게 좋겠어요. 보안 문제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호텔로 옮겼습니다. CNN이 준비한 곳이었고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로비에 경비원이 있었고 CCTV도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사 쓰는 게 아니라 싸움에 끼어든 건가요? 오후에 박재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님,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재민이 설명했습니다. 동남아 각국에 외교 압박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 무기 구매하지 말라고요. 특히 필리핀이랑 베트남한테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지원 축소 위협도 하고 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움찔하고 있어요. 하지만 필리핀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국 측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중국 압박에 반발하는 거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요?
태국은 조용합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이미 작전 끝났고 목적 달성했으니까요. 지금은 캄보디아와 협상 준비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라윗 대령입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문제요? 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압박받고 있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경고 메시지 받았다고 합니다. 작전 관련 발언 자제하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내일 제 인터뷰는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대령님이 고민 중이십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소라윗 대령의 증언이 없으면 인터뷰가 약해집니다. 저는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재민 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터뷰 나오실 건가요? 재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을 말하는 건 제 의무니까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재민이 웃었습니다. 기자님도 위험하시잖아요. 근데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편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젯밤 전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자님의 안전을 생각해서요. 위협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포장해도요. 저녁 무렵 리처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이 긴급이었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클, 펜타곤 소식통한테 들었어. 중국이 사이버 공격 준비하고 있대. 타깃이 한국 방산 기업들이야. 기술 빼내려는 것 같아. 조심해. 저는 즉시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 씨, 리처드한테 정보받았는데요. 저는 이메일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뒤처졌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훔치려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보안 강화했고 중요 데이터는 오프라인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순 없죠. 저는 걱정됐습니다. 혹시 제 기사 때문에요? 재민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자님 기사가 없었어도 이랬을 겁니다. 태국 작전 결과가 워낙 명확했으니까요. 밤이 되자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생방송 인터뷰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립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보니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요. 당신 보도가 지역 긴장을 높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요. 저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감정 배제하고 명확하게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질 테니까요. 자정이 넘어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인터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압박이 올까요? 아니면 지지가 늘어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라윗 대령이었습니다. 기자님, 내일 인터뷰 나가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는 게 제 책임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님. 함께 진실을 지킵시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은 큰 날이 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CNN 생방송 인터뷰를 1시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간이 스튜디오가 설치됐고 조명과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진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화면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에밀리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마이클, 준비됐어요. 5분 후 시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볼 겁니다. 제 말 하나하나가 기록될 겁니다. 잘못 말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이클, 깊게 숨 쉬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장에 있었어요. 직접 봤고 확인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말하면 돼요. 저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브리핑 들었고 사람들 만났고 증거 확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태국 방콕에서 마이클 앤더슨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을 직접 취재하셨는데요. 현장 상황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간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을 취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전쟁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실렸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산 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해 중국제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공격했습니다. 단 한 차례 출격으로 4개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고 민간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대규모 화력이 아니라 정밀성으로 승부한 겁니다. 중국 측은 방공 시스템 운용 미숙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방공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다만 태국 전투기가 사거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요격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운용 문제가 아니라 전략 문제입니다. 그때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리처드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질문했습니다. 마이클, 일부에서는 당신이 한국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만 보도했습니다. 태국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 한국 무기가 정밀했다는 것,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편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앵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보도가 지역 긴장을 높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자의 역할은 평화 유지가 아니라 진실 보도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책상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생방송 중인데요. 기술진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다 봤을 겁니다. 앵커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이에요. 에밀리가 외쳤습니다. 마이클, 연결 끊어요.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지금 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저를 침묵시키는 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말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지금 압박받고 있습니다. 전화 협박도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보도가 정확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렇게까지 막으려 하겠습니까?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앵커도 말을 잃었습니다. 리처드가 화면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국제무기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끊겼습니다. 완전히 검은 화면이 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기술진이 소리쳤습니다. 서버가 다운됐어요. 완전히 먹통입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괜찮아요. 우리가 백업으로 전환할게요. 하지만 1분, 2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